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커져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함께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유로스톡스 50 지수 확인해 보시면 0.82%의 상승률을 금요일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살펴보시면 독일의 닥스 지수가 1%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영국 지수도 1%대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48%의 상승률을 가져갔습니다. 한 주간의 흐름 보시면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0.99%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장 후반부로 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커졌고요.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게 했던 지표가 주 후반부에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 압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ECB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다는 소식이 전달이 된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2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ECB가 조만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됐습니다.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달에 기록했던 2.9%보다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시장의 예측치였던 2.7%보다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해석이 이어지는 분위기였고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등 ECB 인사들은 최근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는 있지만 시장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ECB의 목표치인 2%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 후반부로 갈수록 유럽 증시는 상승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아쉽게도 금요일 시장에서 하락하며 마무리를 지었고요. 한 주간의 흐름을 보시면 0.52%의 최종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74.38달러의 종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우선 막판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도 목요일 시장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점차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국제 유가 흐름이 나왔는데요. 저는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보실 때 국제 유가는 오펙 플러스의 회의 여부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 오펙 플러스가 내년 1분기까지 원유 생산량을 하루 약 90만 배를 추가 감산하기로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시장에서 국제 유가는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추가 감산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고 그리고 일부 국가의 자발적 감산인 점이 시장의 실망을 안겨준 영향이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등 일부 회원국이 내년 1분기까지 하루 총 22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감산하겠다고 합의를 했다는 발표 소식이 전해졌지만 합의 불발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달이 되면서 유가가 이렇게 또 한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산 합의 결과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유가가 2% 이상 하락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공급 측면에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미국은 러시아 석유 가격 상한과 관련해 세계 기업과 유조선 세척에 대해서 추가 제재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 회사인 베이커 휴즈에 따르면 미국의 석유 굴착 장치가 이번 주에 5개 증가한 505개로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낙폭을 깊게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의 흐름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도 전달해 주시죠. 예, 제롬 파월 연 전 의장이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전망을 피력한 점이 투자 심리를 고조시키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59% 상승하며 2022년 3월 이후 최고치로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 지수는 0.8%,
나스닥은 0.55% 상승하며 주간 단위로 5주 연속의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의 과잉 긴축과 과속 긴축의 위험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미국 경제의 연착륙 조짐이 보인다면서 연준이 신중하게 전진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것이 시장의 호재로 반영이 된 건데요. 그는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10월까지 6개월 동안 평균 2.5%로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제한적인 영역에 진입한 기준금리로 예상대로 경제를 둔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연준이 12월 12일에서 13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세 번째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 종목들을 보면 대형 미용용품 소매 체인인 얼타뷰티는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과 연간 전망을 상향 제시하며 10.8%의 급등세를 보였던 반면 클라우드 사업부 부진을 이유로 증권사 모간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알리바바는 1.2% 하락했고 지난 금요일 전업종이 상승했던 가운데 국제 유가는 2%의 약세를 보였으며 국채 금 가격은 1.6% 상승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226%, 달러 인덱스는 0.45% 하락했으며 변동성 지수 VIX는 2.2%가 하락하면서 4년 내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세를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 즉 FEOC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 기업의 합작 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를 포함했는데요. 미 정부는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 소지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 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핵심 광물을 채굴과 가공만 해도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과의 합작회사 지분 제한도 25%로 규정하면서 이것은 반도체법 기준과 같은데요. 그간 중국은 미국 수출 규제의 우회로로 합작회사 설립, 라이센스 이전, 제3국 생산 등을 모색해 왔는데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분야까지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것으로 다만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를 밑도는 합작회사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량 공유업체인 오버테크놀로지스가 오는 12월 18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됩니다. 투자 전문 매체 베런스는 지난 30일 S&P 500 지수의 분기 재조정을 계기로 후보가 이달 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을 이미 보도했는데요. 실적으로는 지난 1년간 순이익이 플러스이며 시가총액이 1,160억 달러로 S&P 500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 중 가장 크다고 설명했으며 정량적인 편입 기준은 모두 충족했다는 것으로 우버는 올해 3,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이와 함께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S&P 500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S&P 500 지수 편입은 일반적으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최근 우버 주가에는 편입 기대가 일부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평가하면서 이번에 S&P 500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종목으로는 KKR & 컴퍼니와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에 뒤늦게 합류한 파이저가 중간 임상 실험 단계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위장 통증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시험 중단을 선언하는 데 따라 지난주 금요일 파이저의 주가는 5%가 하락해 28달러 90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구용 신약으로 역전을 노렸던 파이저의 전망이 암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파이저는 하루 2회 복용하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다노글리폴에 대한 3상 임상 실험을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에 대한 개발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은 체중 감소에 대한 효능을 입증했지만 부작용도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실험 참여자 중 73%는 매스컴을 호소했으며 47%는 구토증을 겪었고 25%는 시험 기간 동안 설사병을 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0월 공장 주문량이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2.6%의 감소이며 기틀랩 잉크, 사이언스 어플리케이션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니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도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한 주간의 흐름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을지 마감 상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을지 마감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1% 넘는 약세 흐름을 기록한 건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19% 하락한 2,50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시면 외국인이 1,800억 원 가까이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원 넘게 매도한 가운데 금융투자형 매도 물량도 3천억 원 가까이 집계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을 나타냈을지 시총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대표적인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1.1% 약세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도 1%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0.9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셋업주들 보시면 다 하락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5% 넘는 낙폭을 튀어나가면서 5.72% 밀려났고요. 삼성 SDI도 5.3%, LG화학도 2.89%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파란불을 켜냈는데 3.24%의 약세 흐름을 기록했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1.86% 내려갔습니다. 네, 이어서 완성차 기업들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도 소폭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가 0.81%, 기아가 0.12%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도 0.87%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2차 전지주들 살펴드렸는데 SK이노베이션도 6%대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이슈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코스닥 넘어가서 나머지 2차 전지주들 주가 흐름 살펴본 이후에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주들 확인해 보시면 네이버가 0.96%, 카카오가 1.58% 하락하며 마무리를 지었는데 최근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만 인터넷 플랫폼주들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엇갈린 주가 양상이 나타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가까이 낙폭을 키워나갔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12%로 소폭 오르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그룹주 내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신약과 관련되어 있는 긍정적인 호재 소식을 들고 왔죠. 미국 FDA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0.29% 하락하며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 간단하게 훑어드렸고요.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마무리를 지었는데 수급을 체크해 보시면 외국인이 76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3% 하락한 827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우선은 눈에 띄는데 에코프로는 3%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지만 에코프로 BM이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BM 2.19%의 상승률을 가져갔는데요.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는데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와 함께 43조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호재가
전달이 됐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에 따라서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에코프로보다 더 강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주가 확인해보시면 2.19% 상승한 28만 원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군들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HPSP 그리고 리노공업은 엇갈린 주가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HPSP는 2.05%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지만 리노공업이 조정을 받으면서 2.15%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22% 하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신약 모멘텀을 안으면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3% 넘게 낙폭을 키웠고요. 3.22% 하락한 72,100원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 혼조세를 나타냈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LNF 같은 경우에 0.11% 소폭 상승해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금요일 시장에서는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19%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DX도 8% 넘는 약세 흐름을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제약바이오에서 마지막으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3.2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2차 전지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BM,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2% 넘는 탄력을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코스피 시장에서 보셨겠지만 나머지 2차 전지 셋업체들은 일제히 약세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하락한 것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때문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신차인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고객에게 처음으로 인도하면서 본격적인 판매 가격을 공개했는데요. 이 판매 가격을 공개한 이후에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고평가된 거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미국 시장에서 하락하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요일 시장에서 이런 2차 전지 종목들,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테슬라가 북미 지역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격을 공개했는데 2025년부터 인도가 가능한 사이버트럭 후륜구동 모델의 시작 가격이 6990달러로 우리나라 하나로 봤을 때는 약 7935만 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사이버 비스트의 시작 가격, 가장 고급 모델인 사이버 비스트의 시작 가격은 각각 79,990달러, 하나로는 약 1억 407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고요. 또 99,990달러로 하나로 봤을 때는 약 1억 3,009만 원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2019년 11월에 시제품을 처음 공개하면서 책정을 했었던 39,900달러에서 69,900달러와 비교했을 때 약 43%에서 53%가량 높게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서 약간은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 STO 관련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16%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16.94% 상승한 9,11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옥션이 8.58%, K옥션이 6.96%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안에서 미술품과 관련되어 있는 STO 관련 종목 서울 옥션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옥션도 장 후반부에 가서 급격한 탄력을 받아 나갔고요. 8.58% 상승한 14,04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에서는 이 STO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디지털 증권시장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이 토큰 증권인 STO 거래시장이 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건데요. 한국거래소는 최근 STO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리는 혁신금융신사 본위원회에서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STO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술품 조각투자 애플리케이션 앱인 소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옥션블루가 28일 업계에서 세 번째로 미술품 토큰 증권의 증권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는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이 STO 관련 종목들 찾기에 분주한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방산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방산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강세를 나타낸 것은 최근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도 있었고요. 이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가 한국 시장을 투자처로 주목하고 방산주를 가장 매력적인 업종으로 손꼽았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군비 확충 기조의 영향으로 방산주의 실적 성장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